KF-21 양산형 모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수출 전망에 대한 분석 역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가령 훈훈한 도입 의사가 오갔다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폴란드의 경우 진지하게 제안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이들 국가가 일종의 립서비스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 국가가 망설이는 이유는 현재 KF-21의 양산 모델이 블록1 단계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목표로 내세운 2028년 블록3에 가까워질수록 글로벌 시장에 최신의 기종들과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현재 외신들은 KF-21 보라매가 블록1의 개발 상태임에도 충분한 매력을 가졌기에 말레이시아와 페루, 이라크 등을 도입 예상 국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역시 블록1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의 기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KF-21이 이집트 공군 현대화 계획에 적합한 후보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신은 KF-21의 진정한 수출 고비를 2028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블록3 단계의 결과물에 따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투기 방산 강국과의 본격적인 일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예상 도입 국가 현황과 함께 우리가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여기엔 공동개발국으로 인도네시아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발만 담갔다 뿐이지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도의 실질적 독자 개발이며 수출 시장 역시 홀로 개척해야 할 입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항공우주 관련 매체 중 하나인 파이트글로벌지는 인도네시아와 엮인 한국 보라매의 상황을 두고 KF-21의 개발 테스트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자금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니로선 거액의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KF-21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양상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들어 인니의 투자는 성공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반복하는 인니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니의 자금 지원에도 KF-21의 양상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인니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인해 KF-21의 첫 해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현재 KF-21 도입이 가장 유력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먼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KF-21 도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공군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과 같은 지역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필리핀은 다양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F-21은 그중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이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라는 점이 필리핀의 다양한 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신 에이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첨단 미사일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전투 능력을 자랑합니다. 더구나 KF-21은 서방의 최신 전투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 필리핀 정부는 KF-21의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카이 측에 RFI를 발송, 주요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페루 역시 KF-21의 잠재적 고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페루의 KF-21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려면 그에 앞서 페루의 공군 현대화 계획과 페루 공군이 요구하는 KF-21의 성능, 그리고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페루는 남미 지역의 군사적 경쟁과 내부 안보 문제로 인해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즉, 막강한 공격력보다는 탁월한 다목적성과 경제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서방 전투기와 비교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예산이 제한된 페루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과 페루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방산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페루는 빠르면 이달 안에 카이와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7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 20에서 24대의 FA-50 도입을 준비 중인 페루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 정부가 기술 이전 효과는 물론 항공산업 발전까지 도모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KF-21은 페루 공군의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술 협력을 포함 다각도의 제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요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신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전술의 뜻 KF-21은 이집트의 공군 현대화 계획에 적합한 후보가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이는 최근 중동의 한 국가가 KF-21 도입에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카이는 해당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카이의 T-50을 고등훈련기로 운영 중인 이라크가 KF-21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의 수출 전망이 무조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KF-21의 도입이 어렵거나 시기상조로 보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폴란드는 나토의 주요 회원국 중 하나로 손가락에 꼽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현재 블록원 단계 KF-21이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성보다는 기체의 성능과 외교적인 면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면이 강한데요. 당장 이들 국가가 KF-21을 도입하진 않더라도 잠재적 고객 중 하나이기에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KF-21의 도입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투기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KF-21은 지금도 충분한 성능과 가격 측면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예정된 성능 개량 과정을 거치며 더욱 매력적인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오히려 외신과 전문가들은 KF-21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2028년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진짜 도전은 오는 2028년부터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록 3로 예정된 엔지니어링 제조 개발 3단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비에이션 위크는 많은 국가가 한국의 KF-21의 장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 4.5세대기가 개량을 통해 5세대기로 발전한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집단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의 전망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텐데요.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 기점을 3단계가 시작되는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르면 EMD 1단계는 최초 양산 단계로 공대공 무장을 갖추고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저피탐 성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2단계부터는 KF-21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8년 이후 KF-21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로 변모할 3단계에 돌입하는데요. 2단계에서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인 멈티를 갖추게 됩니다. 멈티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한 팀을 이루는 임무 수행 체계로 여기에 카이는 내부 무장창과 컨포멀 안테나, 레이더 에너지 흡수를 위한 외부 코팅 등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기능을 포함해 KF-21을 완벽한 스텔스기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즉 3단계까지의 KF-21 최종 목표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전투 체계를 탑재하는 것인데요. 앞선 외신의 지적처럼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높이려면 단순한 구조 변경보다는 기체 자체가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 무장창을 넣고 기체 표면에 스텔스 도료를 발라야 하는데요. 여기에 적외선을 분산시키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2단계를 거친 이후 한국 방사는 꿈의 영역으로 불리던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최대치의 스텔스 기능에 전투기 조종에도 인공지능을 적용 무인기이거나 무인기에 가까운 기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외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이자 기술에 총알을 수 있는 KF-21의 성공적인 진화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2일 KF-21 vs 수호이 57 vs 라팔 영상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KF-21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도 군사강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기의 경쟁 기종으로 언급이 되며 KF-21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과 수호이 57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KF-21이 해외 국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도 자랑스럽지만 그 경쟁 기종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의 스텔스기와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앞으로 KF-21의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국가에게 KF-21의 뛰어난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사실 KF-21이 처음 개발에 착수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 내부에서조차 군사강국들의 신형 전투기와 경쟁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고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전투기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의 시선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시제품을 통한 다양한 테스트 결과와 초도 물량 20대의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한 지금의 시점에서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함으로써 한국 전투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보람의 경쟁 상대인 수호이 57 등의 전투기와 성능 비교를 통해 KF-21의 장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최신 전투기 시장은 유럽의 일부 군사강국만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4세대 이상의 최신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각종 첨단 과학 기술이 필요하여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던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프랑스의 라팔이 KF-21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호이 30 MKM과 FA-18D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체를 고민한 끝에 가장 주목받는 전투기가 바로 KF-21과 수호이 57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이 KF-21과 비교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심지어 KF-21의 시제품이 양산되던 시점만 하더라도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될 것이라 전망되었던 라팔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말레이시아에게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말하면 한국의 KF-21은 동체급의 4.5세대급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급 전투기와 시장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전투기로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KF-21이 수호이 57보다 더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하여 F414G 400K 엔진은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밀한 추력 제어와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반면 러시아는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가 좋지 않아 최적의 엔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수호이 57보다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KF-21은 무장체계에서도 수호이 57보다 우월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동체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를 총 1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호이 57은 14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수호이 57이 2개의 하드포인트를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수호이 57이 스텔스기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보다 완벽하게 레이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운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수호이 57은 동체 외부에 6개의 하드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스텔스 성능을 위해서는 사실상 8개의 하드 포인트에만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KF-21은 5세대 스텔스기 개량을 위해 내부 무장을 연구 중이지만 현재는 굳이 내부 무장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즉 12개의 하드포인트에 언제든 무장을 탑재하고 적과 교전을 펼칠 수가 있는 KF-21과 비교하면 수호이 57은 스텔스 성능을 위해 무장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고 KF-21과 비슷한 숫자의 무장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호이 57이 현 시점에서 KF-21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KF-21은 보다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해 내부 무장창 개량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 더해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추력 편향 노즐은 2차원과 3차원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F-22 랩터와 동일한 2차원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호이 57은 3차원 방식의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하여 노즐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 2차원보다 더 많은 레이더 피탄 면적을 드러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성능 개량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KF-21은 수호이 57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일부 단점까지 상쇄시킬 수 있을 전망인데요. 게다가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다양성에서 수호이 57은 KF-21의 유연성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수호이 57은 철저하게 러시아제 미사일만을 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에서 개발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개발한 아이리스-T와 미티어, 미국에서 개발한 AIM-12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의 체계 통합 과정이 수년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유럽, 미국제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갖춰진 KF-21이 오로지 러시아 무기만 고집하는 수호이 57보다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전투기를 수출할 때도 동일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각 나라에서 보유한 미사일과 작전 환경에 맞춰 다양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건 방산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이 갖춘 강력함은 또 있는데요.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티는 말레이시아에서 KF-21을 주목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며 이는 KF-21이 현재 성능뿐만 아니라 20-30년 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미 다수의 한국 항공업체들은 KF-21과 함께 유무인 편대를 구축할 각종 무인 항공기의 시제품을 내놓고 있어 KF-21을 중심으로 한 멈티 구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수호이 57을 앞세운 러시아의 수출 시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기술과 가격 경쟁력까지 수호이 57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요. 한국은 2021년에 시제기를 출고한 이후 각종 테스트를 거쳐 2026년에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제기 생산부터 1호기의 실전 배치까지 단 5년 만에 진행된다는 것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 유례없는 속도인데요. 수호이 57이 2010년에 초도 비행용 시제기를 투입한 이후 2020년에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을 모두 합쳐 약 30대의 생산량을 보인다는 걸 감안하면 러시아의 전투기 생산 속도는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항공 엔진 국산화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 라인을 확충하고 있지만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가 점차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투기의 세대 분류만 놓고 보면 수호이 57이 KF-21보다 상위 기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KF-21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전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라 자랑하는 수호이 57의 사정이 이러한데 이보다 발전 세대가 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들은 KF-21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이미 노후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외된 라파리 페루에서는 KF-21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부터 KF-21을 두고 라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드디어 KF-21과 라팔이 실제로 경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루에서의 전투기 입찰도 한국의 KF-21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01년에 실전 배치에 들어간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기체인데요.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 4세대급에서 출발하여 레이더 개량 등을 거친 라팔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에이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기체의 특성상 레이더 피탄 면적에서 KF-21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평가를 받는데요. 반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결정적으로 라팔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까지 가지고 있는데 KF-21이 대당 약 1100억 원, 수호이 57이 인도에 수출되는 복좌형 모델을 기준으로 추정한 가격이 약 14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최근에 판매된 라팔이 약 1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수호이 57과 라팔이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KF-21이 본격적인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 지금 이제는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 전망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8일 페루 KF-21 관심 영상입니다.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페루의 사랑이 이 정도면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한국산 무기라면 눈에 불을 켜고 도입해왔던 페루가 이번에는 KF-21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FA-50을 도입하기 위해 부품 공동 생산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타이밍에 영업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국방 및 안보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해외 군사 전문 매체 푸카라 디펜스는 2024년 7월 2일에 페루가 FA-50의 구매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과 페루가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가 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에 참여하는 것이 페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방위 산업이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럴수록 이를 시기하는 세력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다고 느낀 이유가 조직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반대하거나 과도한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폴란드,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가 한국산 무기 도입과 협력 과정에서 강짜를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페루만큼은 한국산 무기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가장 확실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KF-21에 페루가 참여하게 된다면 양국은 더욱 탄탄해진 군사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투기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역사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페루의 KF-21 참여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8일 페루 KF-21 관심 영상입니다. 신속한 공군 현대화가 필요한 페루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제격이었습니다. 20대가 넘는 FA-50을 도입하려던 페루가 경전투기에 이어 주력 전투기마저 한국산에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페루는 노후화된 구식 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20대 이상의 FA-50 도입을 검토하면서 약 7억 8천만 달러,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KF-21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얻게 될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인데요. 이러한 소식은 푸카라 디펜스를 비롯하여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2024년 7월 2일 기사로 페루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제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KF-21이 페루가 지금까지 운용해온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우월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EW 스위트 등을 탑재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페루의 공군은 상당히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페루가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로는 소련제 미그-29 9대와 프랑스제 미라주 2000P 1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호이 25와 A-37B 등의 공격기를 약 26대 정도 보유한 것이 페루 공군의 주요 전력인데요. 페루는 FA-50을 20대 이상 도입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공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 이상의 체급을 가진 주력 전투기 교체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페루 공군이 사용하는 미그-29는 1983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미라주 2000P도 1982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기체로서 모두 40년이 넘은 기체들입니다. 당연히 노후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기체들과 비교해서 성능이 뒤처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루의 미그-29는 해외 매체에서 폐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비록 페루 공군이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칠레 다음에 공군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F-16CD와 F-16AB를 도합 40대 이상 보유한 칠레나 F-39 그리펜을 70대 이상 보유한 브라질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게 페루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중에서 칠레는 과거 페루와 영토 문제로 충돌했던 역사가 있어 페루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페루의 입장에서도 열악한 공군 사정은 자국의 불안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페루에서 처음 고려한 기종은 F-16 전투기입니다. F-16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전투기의 대표 기체입니다. 첫 개발 시점은 미그-29 등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도 계속해서 성능 개량을 진행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 5세대 스텔스 기급의 전투기를 운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F-16을 여전히 새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푸카라 디펜스의 보도에 따르면 페루는 F-16 전투기를 24대 도입함으로써 기존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페루 공군에게 KF-21이 F-16을 대신할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F-16이 다양한 성능 개량 과정을 겪으면서 4.5세대에 준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F-16 이상급 전투기를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4.5세대로 만들어진 KF-21보다는 성능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성능 개량을 통해 무장체계나 다른 분야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16은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절대로 KF-21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로 시작하여 향후 5,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외형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지금도 스텔스기바로 아래 단계의 피탄 면적 등급을 받은 준스텔스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반면 F-16은 4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후 몇 차례의 성능 개량을 거쳤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탐지 회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단발 엔진을 장착한 F-16은 쌍발 엔진을 장착한 KF-21보다 추력과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더 피탄 면적 감소를 위한 설계나 엔진 문제는 단순한 성능 개량 작업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KF-21이 블록2 이후에 성능 개량을 진행하게 된다면 F-16의 태생적 한계와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페루가 FA50을 도입한다는 점도 KF-21의 도입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여러 나라의 방산 무기를 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무기를 운용하는 병력과 정비하는 인원들이 무기 체계 적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투기인 FA50과 KF-21을 함께 운용하면 조종사 양성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데다가 사후 유지보수에서 한국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페루 입장에서도 경제적입니다. 물론 FA50이 사실상 F-16의 축소판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점이 많아 두 기체 사이에도 적응 시간이 적다는 평가가 있지만 모든 전력을 한국산 전투기로 통일하여 구축하는 것만큼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KF-21의 대당 가격을 두고 F-16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무기 도입 가격 측면에서 KF-21이 F-16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카이에 관계자가 이야기한 KF-21의 대당 생산 가격은 약 1,100억 원으로 세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900억 전후에 가격대가 형성되는 F-16보다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체의 가격을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F-16 전투기는 이미 수천 대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가 이미 낮아진 반면에 KF-21은 한국 공군에 배치될 초기 물량 20대의 생산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KF-21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생산 물량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생산 단가 차이만을 두고 KF-21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입 비용만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페루의 입장에서는 F-16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전력이 강화된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손을 잡고 공동 개발에 들어간다면 페루는 KF-21을 통해 자국 공군의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전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F-16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보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페루의 기술적 이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푸카라 디펜스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의 해외 매체에서도 페루가 KF-21의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초기 과정에서는 더 큰 투자 금액의 지출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페루 공군의 엄청난 기술 도약을 이룰 수 있으며 생산 대수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페루 사이에 쌓은 높은 신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요. 페루의 한국 항공기 사랑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KT-1 훈련기를 수입한 국가이며 FA-50에도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페루의 높은 신뢰도는 양국이 KF-21의 공동 개발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KF-21의 대규모 수출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산 무기가 페루에 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체에서 KF-21에 대한 페루의 관심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페루 이외에도 KF-21에 관심을 드러내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루에 앞서 지난 6월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파트너로 거론되기도 하면서 KF-21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루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의 국가는 전투기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신뢰 없는 행동으로 많은 공분을 산 인도네시아 대신 이제는 훨씬 더 좋은 파트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게 된 상황인 만큼 현명한 선택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페루의 KF-21 공동개발 참여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